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새벽 5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는 어김없이 첫 불빛이 켜집니다. 정숙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벌써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 좁은 가게 안에서 하루 16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30살 나이지만 손가락 마디마디 갈라진 상처들이 말해주듯 정숙의 삶은 온통 거친 일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 문을 열며 정숙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좁은 가게 안이 환해졌습니다. 김치통 6개, 나물 반찬들이 담긴 스테인리스 용기들, 그리고 낡은 계산대. 이것이 정숙의 전부였습니다. 또 일찍 나왔네, 정숙아. 옆 가게 순남이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말을 아껴야 했거든요. 집에서 한마디라도 많이 하면 시어머니 봉자가 입만 살았다며 핀잔을 주곤 했으니까요. 10번 중에 9번은 정숙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배추김치를 담으며 정숙은 어제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상철이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가게 돈통을 뒤졌습니다. 이 돈 좀 써야겠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하루 종일 서서 번 돈이 고작 3만 원인데 상철은 그 돈마저 당연하게 가져갔습니다. 정숙이 그 돈으로 쌀이라도 사야 하는데 라고 작게 중얼거리자 상철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나한테 지적질이야? 남편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 정숙의 뺨이 따끔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맞서 말하면 더 큰 화가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봉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정숙아,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몰라? 남편한테 대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봉자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게 정숙 탓이었습니다. 상철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도, 집안에 돈이 없는 것도, 심지어 날씨가 굳은 것까지도 정숙의 사주 탓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모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0살 때 처음 이 집에 시집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숙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쁜 신부가 되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시어머니께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봉자는 정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계집애가 뭘 안다고 우리 아들한테 덤벼들어. 봉자는 정숙의 출신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며느리랍시고 들어왔어. 정숙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족이라는 것에 목말랐는데 시집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김치반 포기하고 무말랭이 조금만 주세요. 정숙은 정성스럽게 김치를 골라 담아주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에게만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정숙이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담그세요? 단골 할머니가 칭찬해 주시면 정숙은 그제야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밥을 태워도 반찬이 짜도 청소를 깨끗이 해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칭찬받으려고 하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손님들마저도 정숙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 참 불쌍해 보여. 저렇게 젊은 나이에 시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정숙은 괜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30살이면 한창 예쁠 나이인데 정숙은 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정숙은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상철과 봉자는 아침에 고기 반찬까지 차려달라고 했지만 정숙에게는 며느리가 밖에서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데라며 늘 정숙의 식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텅 빈 도시락통을 바라보며 정숙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친척 집에서 살 때도 늘 눈치를 보며 밥을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남의 집 밥 얻어먹는 주제에 까다롭게 굴지 마라. 그때부터 정숙은 배고픔을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아주머니들을 보면 정숙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숙은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사치라며 구박을 받았거든요. 정숙아, 너 화장품 샀다며?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꾸미기는 좋아하네. 봉자는 정숙이 1,000원짜리 립밤 하나 사온 것조차 문제 삼았습니다. 어차피 못생긴 얼굴인데 화장품 발라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에 정숙은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 아닌 평일 오후 비까지 오니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빈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또 봉자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가 굶어 죽으라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장사도 잘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해? 봉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매출이 적으면 모든 게 정숙의 탓이 되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지금쯤 뭐라고 살까? 학창시절 친구 미영이는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고 수진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봉자가 시집온 여자가 친정 식구들이랑 어울리면 집안이 흔들린다며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했거든요. 내 친구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만나러 다녀. 시집온 여자는 남편 집안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정숙은 10년 동안 정말 혼자였습니다. 저녁 8시 정숙은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집에 가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내일 반찬 준비까지 마치면 자정이 넘을 테니까요. 가게 문을 잠그고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 정숙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 하늘처럼 어둡기만 하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문득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0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늙어 보인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온통 양념 냄새와 기름때가 밴 채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눈빛마저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시집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매일매일이 남을 위한 삶, 남에게 맞춰 사는 삶이었습니다. 정숙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거든요. 어머, 정숙아. 오늘 장날인데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네. 순남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돌려 시장 입구를 바라보니 평소보다 훨씬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가끔씩 정숙이 있는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쯤 단골 할머니께서 김치를 사러 오셨습니다. 정숙아, 너 괜찮냐? 어젯밤에 너희 집에서 큰일 났다며? 정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요? 어머, 내가 모르나? 너희 남편이 어젯밤에 술집에서 큰 소리 치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있다고 하던데.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철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동정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정말 불쌍해. 남편은 놀고 먹고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그때였습니다. 정숙이 김치를 포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봉자 씨 온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자가 사람들을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어서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아, 봉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봉자는 정숙의 앞치마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팔자가 얼마나 더러우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치냐? 봉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구경꾼들은 더욱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봉자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차근차근? 이미 온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너만 모르는 척하냐? 이 집 며느리 팔자가 기구해서 우리 집안도 망했다니까. 봉자는 손가락으로 정숙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리 아들이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안에 우환만 끊이지 않아. 봉자는 계속해서 정숙을 비난했습니다.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재앙덩어리야, 재앙덩어리.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안 됐네. 시어머니가 좀 심하긴 하다. 그래도 며느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러겠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그 남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정숙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눈빛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숙 씨입니까? 그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봉자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정숙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용무예요? 남자는 봉자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정숙만 바라봤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정중하게 명함을 꺼내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민호라고 합니다. 정숙 씨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정숙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변호사라니 왜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혹시 상철이 무슨 큰 사고를 쳤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자는 그 명함을 보더니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변호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로 변호사까지 만나야 해요? 봉자는 화가 나서 그 명함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뭐가 됐든 이 여자는 팔자도 사납고 출신도 천박한 여자예요. 변호사든 뭐든 이 여자랑은 상관하지 마세요. 봉자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었고 시장은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숙 씨 개인과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분이시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봉자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이해? 무슨 이해를 해요? 이 여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변호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정숙은 온몸이 굳은 채로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고 봉자의 큰 소리에 귀가 먹먹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정숙 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민호 변호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절대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는데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그때 상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뭔 소동이야 이게? 상철은 술에 취한 채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변호사? 누가 변호사를 불렀어? 상철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이 사람이 정숙이를 찾아왔어. 변호사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봉자가 상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철은 이민호 변호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면 뭔 일로 우리 집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혹시 빚 때문에 온 거 아니죠? 상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숙 씨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적인 일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점점 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변호사가 직접 찾아올 정도면 큰일이겠어. 정숙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벅찼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답답하고 막막한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민호 변호사가 건넨 명함을 손에 쥐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봉자와 상철의 완강한 반대로 변호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 당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명동 커피숍에서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호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변호사와의 약속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봉자와 상철에게 들키면 큰일이 날 텐데. 하지만 호기심과 기대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어제 일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정수가 그 변호사분이 뭐라고 하던 무슨 중요한 일이래? 정숙은 그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말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보겠다고. 평생 이렇게 궁금한 일이 없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순남에게 잠깐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서둘러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의 커피숍은 정숙에게는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시장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되어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숙 씨, 이민호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앉으세요. 이민호는 정숙이 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자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어수선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민호는 정중한 태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본인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정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출생이요?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까지 고아라고 알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친척 집에서 살았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 항상 부끄러웠거든요. 이민호는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숙 씨,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니에요. 당신은 국제그룹 김 회장의 친딸입니다. 순간 정숙의 귀에 봉자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천박하다, 사납다, 망신덩어리다,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숙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벌가 딸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들은 건 아닌가요? 이민호는 서류를 다시 밀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서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김 회장님의 유언장까지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고아로, 천덕꾸러기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재벌가 딸이라니. 평생 맞고 욕먹고 버림받은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숙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이민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여인과 사이에서 당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의 반대와 사업상의 이유로 그 사실을 숨겨야 했죠. 그분은 당신을 포기한 것이 평생의 한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을 시켜 당신을 찾게 했고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이민호의 말에 정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에요. 이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유언장에 당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서 진실을 알려드리고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그런 사람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고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국제그룹 전체 지분의 30%입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 합하면 그가 말한 숫자를 듣고 정숙은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꿈이겠죠? 정숙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하지만 이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정숙 씨.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정숙은 커피숍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김치 한 포기 파는 것도 감사했는데 갑자기 재벌가 상속녀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상속을 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제그룹 본사에 가서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될 거예요. 언론이라는 말에 정숙은 또다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고 언론의 관심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남겨주신 것이에요. 정숙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 국제그룹 김 회장의 딸 김정숙. 제가 결정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정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가 안 돼요. 이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어요. 법적 절차상 한 달 내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커피숍을 나오며 정숙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명동 거리의 화려한 상점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도 저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가면 봉자와 상철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추궁할 게 뻔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해야 할까요? 시장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천대받으며 살았는데 사실은 재벌가 딸이었다니. 운명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숙이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가게를 봐주고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맞았습니다. 정숙아, 어디 갔다 왔어? 봉자 씨가 아까부터 난리였어.
너 찾으러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들켰구나 싶었거든요. 고마워요, 순남 씨. 제가 이제 가게 볼게요. 정숙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이민호 변호사가 해준 말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7시쯤 정숙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 저기 봐. 기자들이 왔어.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방송국 스태프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정숙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정숙 씨 가게입니다. 한 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기자들이 자신을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민호 변호사와 만난 것이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한 여자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제그룹 김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소식이 사실인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정숙은 눈이 부셔서 제대로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숙은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민호 변호사와 만나신 게 사실이죠?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시장 전체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시장이 순식간에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상인들도 손님들도 모두 정숙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갑자기 재벌가 상속녀가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정숙은 입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봉자와 상철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상철이 기자들을 밀치며 정숙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왜 이래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요. 혹시 모르고 계신 건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상철에게 향했습니다. 부인이 국제그룹 김 회장의 친딸로 밝혀졌다는 소식 말입니다. 상철과 봉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재벌딸? 봉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고아 출신인데요. 봉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상철은 정숙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숙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재벌 딸이라고? 정숙은 남편의 거친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변호사분이 와서 내가 회장 딸이면 다 내 거야, 알겠어?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인생도 돈도 다 내 거라고. 상철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정숙을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욕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봉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아, 내가 그동안 괜히 그랬다. 봉자는 갑자기 정숙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라.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서 그동안 못 알아봤구나. 제발 우리 살려줘. 봉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숙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 우리 정숙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였구나. 정숙은 이런 급변한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자신에게 갑자기 절을 하고 애원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처음 알게 된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장 상인들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우리가 그동안 몰라봤네요. 재벌가 딸이 우리 시장에 있었다니. 이거 완전 대박이네.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린 시절, 남몰래 구두 닦던 기억, 새벽마다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을까?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있다고 알려지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슬퍼졌습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정숙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드셨죠? 사실을 몰라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참기 어려웠는데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철은 정숙이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숙아, 괜한 말하지 마. 우리 가족 얘기를 왜 여기서 해?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상철의 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정숙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매일 욕먹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자가 정숙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숙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 하지만 정숙은 봉자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기자들은 이런 정숙의 모습을 보며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가족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이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누구한테 함부로 당하지 않고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요. 정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시장의 신데렐라, 재벌가 숨겨진 상속녀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정숙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숙의 얼굴과 시장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가게로 나오자 시장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본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정숙 씨래. 진짜 평범해 보이는데 재벌가 딸이라니 신기하다. 정숙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숙 씨, 김치 10포기 주세요. 저희도 반찬 좀 많이 사갈게요. 손님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물건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런 관심이 진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그저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점심쯤 되자 이민호 변호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 국제그룹 본사에 가셔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가 있어요. 정숙은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이 모습으로 가도 될까요? 이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스타일리스트와 의상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정숙이 고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우와, 정말 영화 같다.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사람들의 감탄사가 들렸지만 정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국제그룹 본사 빌딩은 정숙이 평생 본 건물 중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로비는 호텔보다도 화려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곳에서 자신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위축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라가니 회장실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정숙 씨의 사무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민호의 말에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한다고요? 상속을 받으시면 당연히 회사 경영에 참여하셔야죠. 처음엔 어려우시겠지만 도와드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호가 설명하는 동안 정숙은 거대한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이 있는 곳도 저 아래 어딘가에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 정숙은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숙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결코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 회장님의 딸 김정숙 씨를 소개합니다. 이민호가 정숙을 소개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김민준입니다. 김 회장님의 첫째 아들이자 현재 회사 부회장이죠. 민준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시장통 반찬 가게? 정말 우리 아버지 딸이 맞나 싶네요. 민준의 말에 다른 임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냄새나는 여자가 우리 동생이라고? 말도 안 돼. 김민준 부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이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검사 결과야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아버지의 둘째 딸이죠. 수진은 정숙보다 어려 보였지만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줌마라고 할까요? 수진의 말에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숙은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정말 아버지 딸이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민준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가져가려는 건 아닌가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고아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어제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 수진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나 취미 같은 걸 말이에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분에 대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정숙의 침묵을 본 민준과 수진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짜네요. 민준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딸이라면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이민호가 나섰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출생 기록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의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가져간다고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숙은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회의실 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정숙 씨, 이사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른 가족들과 갈등은 없으신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자녀는 저희뿐이에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자들은 이런 갈등 상황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가족 갈등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정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숙을 향했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생중계했습니다. 재벌가 상속 전쟁 발발, 시장에서 건진 재벌딸, 가족들 반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전국에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이 드라마 같은 상황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숙은 이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민호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숙 씨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세계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숙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방송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전국의 시청자들도 모두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본인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철과 봉자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정숙아,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됐어?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상철의 눈에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받은 모멸감과 가족들의 변한 태도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집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정숙 씨 계세요?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기자들이 또 몰려와 있었습니다. 어제 이사회 소식이 방송된 후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나가서 인터뷰 좀 해줘. 상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광고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상철의 눈에는 돈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기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기자들한테는 나중에 만나겠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봉자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뭔 소리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있겠어?
봉자는 정숙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우리 정숙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정숙은 봉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봉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벌가 딸이 됐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럴 때 확실하게 어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정숙은 뒷문으로 몰래 나가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적어도 가게에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정숙 씨,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정숙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범하게 김치나 팔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심쯤 되어서 이민호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숙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민중과 김수진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호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의 효력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 씨의 신원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뭘 더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상속 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모든 상속 절차가 중단됩니다. 최소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숙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복잡해지다니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방송되었습니다. 국제그룹 김정숙 씨 관련 추가 폭로, 시장 상인들이 증언하는 충격적 진실. 정숙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장의 한 상인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원래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괜히 우리랑 같은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꼴이야. 그 상인은 평소 정숙과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재벌 딸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숙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순남조차도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정숙이가 착하긴 한데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남의 말에 정숙은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장 전체가 정숙을 등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의 자랑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괜히 우리 시장 이미지만 나빠졌어.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다고 생각했어. 정숙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앞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짐을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물었지만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우리도 더 이상은 어렵겠어. 봉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지인들에게 집을 팔기로 했어. 이제 여기서 살 수 없게 됐어. 봉자의 말에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재벌 딸이잖아. 알아서 잘 살 거 아니야. 상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너 혼자 알아서 해. 정숙은 이런 가족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애원하더니 소송이 걸리고 복잡해지니까 이제는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내가 뭘 희생했어? 상철이 비웃었습니다. 남편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희생이야? 차라리 내가 없으면 우리가 더 편할 거야. 봉자도 거들었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기회가 생긴 김에 각자 살아가자. 정숙은 빈집 앞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시장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재벌가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고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뼈에 스며들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오열하며 정숙은 외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짓밟히는 건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정숙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시장 노점 앞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추위에 떨면서도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예전처럼 조용히 살 것인가?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진짜 아버지의 딸이라면 끝까지 싸워봐야 해. 정숙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작은 원룸을 구해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변보사가 소송 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그룹 내부 권력 다툼 격화, 김민준 부회장, 회사 매각 추진. 화면에는 민준이 외국 투자회사와 만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정숙이 급히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민준 씨가 회사 지분을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아버지 유원장 위조 의혹 제기. 뉴스에서는 민준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짜 유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민준이 새로운 서류를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유원장은 가짜입니다. 이 여자를 위해 조작된 거예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완전히 다른 유원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모든 재산이 민준과 수진에게만 상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민준의 옆에는 김 회장의 개인 비서였던 최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김 회장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유언장은 누군가 위조한 것입니다. 정숙은 급히 이민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가짜라는 말인가요? 이민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필체 감정을 다시 받아봐야겠어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제그룹과 관련된 폭탄 발언이 터진 것입니다. 국제그룹 김 회장, 생전에 숨겨진 딸 찾기 위해 불법 사찰 의혹.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사설 탐정업체를 고용해 무관한 여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탐정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여성들의 신상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숙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30세, 시장 상인, 고아 출신.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의원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김 회장의 진짜 목적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가짜 상속인을 만드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진짜 김 회장의 딸인지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의 음모에 이용당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정숙의 원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정숙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누구세요? 정숙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투자회사 이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카페에서 박진우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김민중과 김수진이 저희와 손을 잡았습니다. 국제그룹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거죠.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씨가 방해가 되니까 제거하려는 겁니다.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우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이민호 변호사와 짜고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정숙 씨를 이용해서 여론의 관심을 끄는 동안 회사 매각을 진행하려던 거죠. 그럼 제가 정말 김 회장의 딸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정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숙 씨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예요. 진짜라고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정숙 씨는 확실히 김 회장의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중과 수진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왜 숨기는 거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려면 상속인이 단순해야 하니까요. 정숙 씨가 있으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짜라고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오늘 공개한 유언장이 오히려 가짜예요. 그리고 최 비서도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고요. 정숙은 이 모든 음모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숙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진실을 폭로하세요. 저희가 증거를 제공해 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박진우가 경고했습니다. 민중과 수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는지 아세요? 정숙은 두려웠지만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조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정숙 씨, 큰일 났어요. 민준 씨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숙 씨를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네요. 사기죄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가짜 상속인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곧 경찰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민호의 목소리도 급박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세상도 등을 돌리고 이제는 경찰까지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는 반드시 가겠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겠어요. 이민호는 말리려 했지만 정숙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당하고만 살았던 정숙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보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그룹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진실 공개 이사회라고 불린 이날 회의는 전국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어떤 발언을 하실 건가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숙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김 회장의 딸인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민준과 수진이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민준이 정숙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거짓말이 밝혀질 거예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자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김정숙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적인 사기꾼 조직의 일원이에요. 화면에 정숙의 과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이 다른 부유한 집안에서 사기를 쳤다는 가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난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유한 집안에 잃어버린 딸 행세를 해왔어요. 수진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던 거죠. 가짜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서 정숙을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 피해를 봤어요. 정말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 같았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도 점점 정숙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민준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늙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 여자를 보자 민준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유모였던 박순덕입니다. 늙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0세가 된 이 늙은이가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박순덕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정숙이를 그리워했는지 너희는 모르겠구나.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30년 전 너희 아버지가 은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곁에서 다 봤어.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그리고 정수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말이야. 박순덕은 낡은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정수기에게 쓴 편지들이야. 30년 동안 매년 생일마다 쓰셨지만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이야. 편지들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정숙이,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단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니? 아빠는 너를 만나는 꿈을 꾸며 살고 있어. 민주나 수진아. 박순덕이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마. 정수기를 찾거든 내 다른 자식들과 함께 사랑해달라. 그 아이는 가장 고생을 많이 했을 테니까. 민준과 수진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정숙을 딸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박순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설탐정에게 의뢰한 진짜 수사 결과야. 정숙이가 진짜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이야. 서류에는 정숙의 어머니와 김 회장의 만남, 정숙의 출생,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 회장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내 소중한 딸이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고생시켰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민준이와 수진이도 정숙이를 진짜 누나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은 수진이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민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박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숙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셨단다. 그런데 병이 너무 빨리 악화되셔서 박순덕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정숙이를 꼭 찾아서 사랑해달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 민준과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진짜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소원을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 언니. 수진이 울먹이며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나빴어요. 민준도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정숙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민준과 수진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진이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곁에서 편하게 자랐는데 누나는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박순덕이 정숙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할머니가 너를 대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몇 달 후 정숙은 시장 한복판에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간판에는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러움 없는 세상, 정숙재단. 민준과 수진도 정성껏 도우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개관식 날 정숙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러움 속에 살던 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서러움을 닦아줄 차례야. 시장은 다시 떠들썩했지만 이번엔 손가락질이 아니라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